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는 테마를 배워볼게요. 이건 이제 좀 내용이 가벼운 건데 지금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다 의사표시들인데 청약을 하고 취소를 하고 추인을 하고 해제 면제 상계 하나같이 다 의사표시들이거든요. 이 의사표시가 표의자로부터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가 갑이 중요분의 착오에 빠진 거를 알아차린 거야.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야. 그러면 이 중에 뭘 해야 될까요? 계약을 뭐 한다? 취소. 그래서 취소하겠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면 계약을 하자고 청약서를 쓰고 있든지 어쨌든 의사표시를 작성, 쓴 거예요. 보내요, 발송.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받아요, 도달. 그럼 상대방이 읽어봐요, 요지. 그래가지고 읽어본 거 요지, 읽어서 이해했다는 소리죠. 이쑤시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게 만약에 취소라면 언제 취소 효과가 생기냐, 그들이 한 계약은 언제 무효가 되는 거냐,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언제 취소가 되는 거냐, 이 중에서 도달이에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었을 때가 아니고, 자 111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이 뭐냐? 도달의 개념은 의사표시 도달이라 하면 사회관념상 통념상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통지 내용을 안 거 아니에요. 안 거를 요지라고 하잖아. 안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해야. 안 게 아니라 그것을 도달이라고 해요.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 통지 내용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을 했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읽어서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현실적 수령, 알았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소를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과의 계약을 취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집에 대문에 우편물 수신함에 이 편지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언제든지 을이 퇴근을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거죠. 그게 도달이에요. 거기 딱 투입되는 순간 계약은 취소가 되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이미. 그게 도달입니다. 도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걸 손에 거머쥔 모습이지만 꼭 거머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또는 동거하는 가족에게 교부되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편지가 와서 집에 오니 이 사람의 아이들에게 줘서 아빠 오면 드려 하고 주고 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뭐 왔어, 또 아내가 당신한테 뭐 왔는데 읽어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때 의사표시가 도달을 한 것이고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 수령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령을 수치를 거절한 사건이에요. 요 갑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우편물을 보냈거든요. 취소한다는 것을 딱 보냈는데 상대방도 알아요. 이게 그 의사표시 뭔가 편지가 하나 자기 앞으로 내용 증명이 왔는데 자기한테 뭔가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집에 오니, 보통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직접 교부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홍길동 씨 맞죠? 그러니까 예, 홍길동 맞는데요. 그러니까 우편물 왔습니다. 받으세요라고 딱 주니까 얘가 문을 쾅 닫고 안 받아요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 우편물의 수치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취소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을 하게 되면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 경우에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었을 때,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뭐냐, 집에 오니 홍길동 씨 맞죠? 이거 우편물 왔습니다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그걸 받아서 열어볼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즉 이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었을 때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도달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사표시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우편물의 수치를 부당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배달, 우편법상 우편물의 배달은 실패가 된 거죠. 수취인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우편법상의 우편물 배달하고 민법상의 의사표시 도달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배달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도달이 된 겁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항을 볼게요. 2항은 의사표시자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 거죠? 표의자. 옛날에는 표의자라고 했는데 자꾸 좀 말을 좀 쉽게 쓰자고 해서 민법 용어도 조금 바꾸고 있는데 표의자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의사표시자 좀 더 어색한데요.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죽은 거야. 사망할 수도 있죠. 또는 발송하고 난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되어버리는 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느냐. 예를 들어서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할 수 있잖아요. 발송한 이후에. 혹은 보내고 난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한능력자라 하면 세 사람을 말하는 건데 미피피,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런데 얘가 될 수는 없지. 보내고 난 다음에 미성년자가 되었다? 그건 뭐야? 백투더 퓨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외고. 그러니까 가정법원 심판 중이었는데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선고가 떨어진 거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결정이 난 거예요. 피성년 후견이 되거나 피한정 후견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여러분들 이미 죽은 사람은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 명의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 무효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제한력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하게 되면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얘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죽어 있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고 할 때는 제한력자가 아니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얘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얘가 그런 법원의 심판을 받아도 의사표시는 계속 배달되어서 상대방에 도달이 되겠죠. 그럼 이게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소리예요?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야? 생긴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취소를 보내고 난 다음에 취소한 자가 죽어도 취소가 도달하면 취소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청약 가지고 해볼까요? 조금 이따 문제 나오는데 청약 나랑 이런 계약 합시다 하고 청약을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해버린 거야. 그럼 청약이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고 싶으면 청약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승낙을 해야 되는데 청약자가 죽었는데 자 이럴 때 포괄승계의 법리, 상속의 법리예요. 자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말고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하고 상속인하고는 동일인으로 취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약을 하자고 청약했으니까 재산관계에 청약을 한 거겠죠. 그 돌아가셨으면 이분의 상속인 갑다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요 갑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한 거야. 법적으로 동일인인 거지. 그러면 나는 계약을 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승낙서를 보내면 된다는 거죠? 청약자의 누구? 상속인에게 승낙을 보내서 이 상속인과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111조 2항도 했어요. 그 다음에 112조를 볼게요. 112조는 뭐냐면은 의사표시를 하는 능력 말고 받는 능력, 수령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제한능력자에 대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제한능력자라는 소리예요.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 표의자가 아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수령을 했을 때 제한능력자였대. 미피피. 가장 대표적인 이해하기 쉬운 미성년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그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이 저 18세 고등학생 미성년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고등학교 때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쓰레기가 어릴 때부터 싹수가 돌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어른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쳤나 봐요. 사기를 당했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하겠다고 보냈는데 받은 애가 제한능력자인 거지. 이러면 여러분들 제한능력자는 혼자서는 의사표시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받고 해야 되거든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의사표시들은 취소할 수 있죠.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단독으로 받을 수도 없어 얘는요.
그래서 수령력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딱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가 될까 안 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의사표시들이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하면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건 무효라고 말하는 거고 생긴다 이러면 유효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조문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제한능력자일 때는 의사표시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무효다? 유효다? 그러면 그냥 외워버리겠는데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 두 글자 뭐예요? 대항이란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법조문을 읽다 보면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뭔 말이냐? 어려운 말은 전혀 아니고요. 이퀄 주장입니다. 주장. 대항을 뭐라고 읽는다고요? 주장. 그 의사표시로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어를 찾아보세요.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누구에게? 제한 능력자에게. 이런 말이네. 야, 어이, 어린애, 어린 놈. 너 어린 시절부터 사기를 치고 싹수가 노랗군. 나 아저씨인지 알았거든. 사기당한 거. 나 입학 취소하는 거야. 내 취소 의사표시 받았지? 취소가 된 거야 라고 갑은 주장할 수 없다. 취소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어가 표의자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장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반대 입장에서는 주장이 가능해요. 즉 얘가 제한능력자가 아저씨 죄송해요. 이제 사기 안 칠게요. 아저씨 보낸 그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제가 잘 받았습니다. 취소 인정해 드릴게요라고 상대방이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제한능력자 측에서. 그러니까 표의자가 제한능력자 측에게 효력을 주장 못한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단서가 있어요. 다만 이런 걸 단서라고 했죠. 예외.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법조문을 읽다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해석이 어렵지 않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래? 자, 바로 앞에 문장을 뒤집어둔 거죠. 해보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뭔 말이에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언제부터는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순간 이후부터는요. 그러니까 얘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라면 얘를 도와주는 법정 대리인이 곁에 있다고 이렇게 법정된 친권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의사표시가 얘한테 도달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안 거야. 그 순간부터는 갑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님, 제가 아들하고 계약을 해서 아드님이 어린 시절부터 저를 사기쳐서 제가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아들에게 보냈는데 아버님도 의사표시가 왔다는 거 아시죠?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된 겁니다라고 이제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법정 대리인 도달 사실을 안 때부터는 표의자 측에서도 효과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내용들이야.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없고. 그래서 OX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16번. 자, 의사표시가 도달을 했다라는, 의사표시는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도달이라 함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통지를, 그 편지 같은 거죠,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하는 거다. OX, X. 현실적 수령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도달의 뜻은 뭐라고요? 그 내용을 상대방이 안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거부되면 도달된 거다 안 된 거다. 편지가 가족들에게 도달된 거죠. 대문에 우편물 수신함에 투입되면요, 도달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거죠. 이거는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의사표시 통지 수령을 거절했어요. 우편물의 수치 거절이죠. 그래도 도달된 거다 안 된 거다. 왜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객관 상태에 놓였었을 때, 도달을 했을 때, 자, 우편물 배달은 안 된 거예요. 수치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민법상 의사표시는 도달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은 생긴다. 맞죠?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매매의 청약이 의사표시죠. 나랑 매매해요 라는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생겼네. 그래도 청약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청약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X. 그럼 상대방을 계약하고 싶으면 승낙을 해야 되는데 청약자가 죽었으니까 누구에게 하면 된다? 청약자의 상속인에게 승낙을 보내서 계약을 하면 된다. 하고 싶으면. 물론 계약에 따라서는 상속인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계약도 있는데 원칙이 그러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원칙이. 그 다음에 청약을 발송한 후 발신 같은 말이죠.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이번에는 상대방이 제한력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근데 그 법정 대리는 이제 후견인이에요. 후견인이 청약이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네. 알았다 하더라도 청약자 의사표시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청약으로서 대항 주장할 수 없나요?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청약을 도달한 사실을 알았으면 청약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X입니다. X.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의사표시는 완전 넘어갑니다. 이제 끝났고 무효와 취소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무효와 취소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무효, 취소. 뭐가 무효라는 소리일까요? 주어를 찾으면 법률행위가 무효. 무엇을 취소한다는 소리일까요? 법률행위를. 저 앞에 붙어있는 말은 뭐예요?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이거지. 다시 한번 10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좀 우리 의사표시 했으니까 그 다음 파트는 대리인데 대리는 다음 주 할게요. 얘는 따로 노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뭐예요? 법률행위의 뭐와 뭐요?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가 된다는 것은 법률행위를 했는데도 권리변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당사자들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를 취소가 되기를 원치 않겠죠. 일반적으로. 유효가 되려면은 요 당목의가 갖춰야 될 요건들을 배운 거야. 다시 한번 당사자는 권의행 세 가지 능력. 목적은요. 확가적사.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과 과정에 하자가 없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거라고. 근데 이 중에서 뭔가를 못 갖추게 되면 처음부터 아예 뭐이거나 혹은 뭐 할 수 있거나 취소 사유로 외우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몇 개? 3개. 제, 착, 하. 이 3가지거든요. 이 쭉쭉 나오는 것 중에. 무효와 취소를 볼 거예요. 근데 일단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부터 해볼게요. 다른 거잖아. 다른 거. 딱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시. 무효, 취소는 다 일단 무엇을 전제로 한 건데 성립.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을 뭐라 하고? 무효. 효력이 생겼는데 뭐 해서요?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무효가 되는 게 취소.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무효라는 말과 어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태는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입니다. 44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일단 사례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사례들을 양쪽 다 법률행위들이잖아요. 매매계약, 법률행위. 이쪽은 이렇게 할게요. 이거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가장매매 무효죠? 허위표시니까 언제나 무효. 저건 무효인 계약이에요. 가장매매는. 이건 어떻지?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 계약을 했어. 집을 팔았어. 이거는 무효인 계약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달라요.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씩 항목별로 볼게요. 의부터. 무효는 계약을 한 당시부터 아예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매매라면 매매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 도장을 꽝 찍는 순간부터 계약은 무효인 거야. 그냥. 특별히 뭔가 무효라고 말 안 해도 무효인 거야. 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무효인 거예요. 하지만 이 계약은 그렇지 않아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계약했다고 무효인 것이 아니고 계약은 오히려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유효야 일단.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해도 미성년자는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의무도 생기고 돈 받을 권리도 생겨요. 그런데 이 계약을 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효로 만들 수 있고 무효로 만드는 행동을 뭐라 한다는 거예요? 취소라고 하는 거니까 계약은 일단 유효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야.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어버리지. 무효가 똑같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다르지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다음에 사유.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어느 쪽을 외우는 게 편하다? 이쪽을 외우는 게 편하다. 저쪽은 많기 때문에 이쪽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제, 착, 이거 하야. 하로 할게요. 하가 뭐죠? 하자가 있다. 뭘 당했거나 뭘 당했다? 사기항박 당했다. 그러니까 당목의 이렇게 나눌 때 당사자에서 나오는 취소 사유가 한 가지 있는 거죠. 제한능력자가 했다. 미PP가 미성년자나 비성년 피한정 후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 없이 단독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확가적사하지 못하면 모조리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무효예요. 이쪽은. 의사표시에 두 가지 나오는데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다든지 사기항박을 당했다든지 제, 착, 하 이 세 가지가 취소의 사유고 나머지들은 당사자가 뭐 맛이 갔다. 의사능력 만취 상태였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다. 또는 반사회적이다. 이건 아직 건너뛰었지만 불공정하다. 계약의 내용이.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였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통정의 표시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무효 사유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여집합처럼 외우면 되지. 적극적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 무효는 당연 무효예요. 자꾸 당연히 무효다. 당연히 무효다. 자꾸 당연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랑 비교하면 돼.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무효예요. 취소해야 무효예요. 취소한다고 말을 해야지 무효가 되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유효인 상태에 있거든. 근데 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효라는 거죠. 계약서를 쓰자마자 무효라는 거예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당연 무효다. 당연히 무효. 여기는 당연히 무효가 아니고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인 상태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을 해야지만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니까 다르지. 다른 거죠?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취소된 법령이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대. 처음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처음이 성립, 계약 성립 시 체결한 날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것을 계약을 10월 1일 날 계약을 했다가 미성년자가 아버지 동의 없이 그러면 계약은 하면 계약은 효력이 일단 생기죠. 11월 1일 날 취소를 했어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거야. 며칠부터? 11월 1일부로 아니면 10월 1일로. 이렇게 행위는 취소는 11월 1일 했는데 효과는 한 달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기잖아요. 시간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급표. 취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소급표가 있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했으니까 취소하기 전에 주고받은 것, 취소하기 전에 이 계약을 통해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었겠지만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표로 인해서 그 전에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것도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부당 이득이 되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취소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 이게 무효일 때하고 취소할 수 할 때하고 주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떤 계약이 무효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법에는 이 어떤 계약이 무효일 때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은 따로 없어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일정한 자들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취소권자가 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소권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무효부터 먼저 볼게요. 이 계약은 무효거든요. 이의등기도 무효고 당연 무효예요. 이걸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요. 근데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개나 소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효가 되는, 이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자기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어요. 일단 갑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 갑이 나중에 재기에 성공해서 이 빚을 다 갚았어. 빚쟁이들이 없어 이제. 그러면 친구를 찾아가서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이 등기 말소하고 이 집 돌려줘. 계약 무효잖아. 라고 갑은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을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러고 한 몇 년 살았거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막 세금도 막 계속 나오고 그다음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드디어 을이 갑을 찾아가서 갑아 이제 더 이상 나 못하겠다. 내 집도 아닌데 제발 이 등기 가져가고 집도 가져가라. 이 계약 무효잖아. 라고 을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A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갑이 주장 안 하고 있으면요. 있죠. 이게 아까 뭐더라? A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걸어서 판사님 얘들이 한 것은 가짜입니다.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라고 갑도 A도 주장할 수 있지. 이게 무효가 주장돼서 이 등기가 말소되면 경매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옆에 B가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다가 가장매매네. 소송 걸어서 무효네요.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말은 하는 건 아니고 이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데 이해관계만 놓여 있다면은 제한 없이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긴 달라요. 미성년자가 아버지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아무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얘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미성년자가 스스로요. 있어요. 자,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제한능력자가 뭐야 이거. 제한능력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얘가 제한능력자 아닙니까?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다시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사실 저 미성년자입니다. 저 18세인데 아버지가 어릴 때 약 잘못 먹여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어제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네.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았네. 나 취소하랍니다. 취소하면 아버지가 나 죽인다 그랬어요. 해서 얘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한능력자도.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진 사람도 취소할 수 있고 사기강박당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제착하 아닙니까? 이건 취소 사유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뭐 별도로 외울 거 없고 그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요 계약 취소할 수가 있다. 법정 대리니까. 내 아들이랑 한 계약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는 거야. 상대방에 전화를 걸어서. 어린애가 와가지고 계약한다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일이지 애하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 계약 취소하겠다고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승계인. 승계인은 다른 사람이고 그러면 얘는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얘 을. 을이 나중에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야, 너 18이었어? 얘 생긴 게 왜 그러냐 너? 약 잘못 먹었냐? 어린 것이.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그리고 얘가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을이 취소를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안 돼요. 얘는 이 법조문에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얘가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 아닌가? 아니에요. 이 승계인은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성년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자, 미성년자가 한 계약,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을 취소를 해서 무효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까요? 상대방 보호제도일까요? 미성년자 보호제도일까요? 미성년자죠. 상대방을 보호할 것 같으면 취소 못하게 해야 되지. 어른이 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취소를 꼭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뭐라 그래? 안 하겠다는 걸 뭐라 그래? 추인. 그 지들한테 유리하면 추인해버리고 불리하면 취소해서 선택권을 제한능력자 측에게 준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이지 상대방 보호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취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다. 이 점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간입니다.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게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는 약간 해병대 같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매매를 하고 난 이후 40년이 흘렀다 할까요? 둘 다 이렇게 주름살이 좀 생겼죠. 이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갑은 무효였잖아. 40년이나 한 게 무효였지. 내 집 돌려줘라고 할 수가 있어. 400년 지나고 4000년 지나도 무효인 거야. 무효는 영원히 무효인 거예요. 하지만 취소를 할 수 있는 계약은 영원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법적 제한이 걸립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법에 정한 권리 존속기간이 있어요.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합도 3년이에요. 내 행사를 해야 돼. 3년 지나면 취소권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또는이 아니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 돼.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저 3년과 10년은 동시에 만료되지 않고 어긋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먼저 기간이 끝난 시점에 취소권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취소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아버지 동의 없이 취소를 하면 계약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어서 줬던 집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그 법률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기 때문에 얘 집이 맞아요. 얘 거예요. 근데 얘가 취소하겠다고 말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서 이 등기도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이 얘한테 돌아와요. 집도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불안정한데
그 불안정한 것을 너무 오랜 세월 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의 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닫혀버리고 3년, 10년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기 18세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고 당시에 45세 어른하고 그리고 지속권이 있었는데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40 더하면은 58세죠. 여기 40 더하면요. 85세 거의 90이 다 되고 있는데 58세가 된 애가 찾아와 가지고요. 애가 아니시죠. 어른이 됐지. 어르신 저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눈도 침침해서 뇌신지 이렇게 하면 저 지금으로도 40년 전에 어르신하고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인데 당시 사실 저는 미성년자였는데 아버지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가 그때 죽도록 맞았습니다. 제 별명이 팬더입니다. 그때 맞은 멍이 지금도 안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40년이 흘렀네요. 어제 결심했어요. 취소하랍니다. 라고 40년이 지나서 취소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무효인 계약은 어쩔 수 없이 영원히 무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의 문이 닫힙니다. 3년 또는 10년 또는 아니고 자꾸 습관돼서 또는이라고 그러는데 3년 그리고 동시에 10년이에요. 나중에 차차 배우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뭐가 다르다는 걸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무효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거를 배우고 있는 거지. 마지막엔 추인이 되냐 안 되냐도 달라요. 추인.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배웠죠? 취소 안 하겠다는 걸 뭐라 그래요? 추인.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이거야. 있지.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이게 3억짜리 건물인데 1억에 팔아놨어. 3억짜리 건물을 1억에 팔아놨어. 그럼 아버지는 이 계약을 뭐 해야 될까요? 취소. 애도 취소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1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아놨는데 기특하게도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뭐 하는 거죠? 추인. 취소 안 합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유효로 확정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추인을 해서 계약을 완전히 유효로 확정시킬 수 있어요. 추인이 가능해요. 근데 무효인 계약은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뭐냐? 추인. 이것도 그러니까 법률 용어들은 다 줄임말이거든. 늘려볼까요? 추인이 뭘까요? 늘려서 네 글자로 표현하면 추후 인정 이 소리잖아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일 뭐 문제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이미 죽었어. 계약이 무효인데 저걸 아무리 인정해도 저 계약의 효력은 생기지 않아. 보시면은 조문을 보시면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 계약은 아무리 백날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는 사람 같으면 완전 사망한 상태거든. 사망한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CPR을 해도 살아나지 않잖아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이 안 돼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140조 규정한 자가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취소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고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죠. 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가 있다는. 이처럼 어떤 계약이 무효인 경우하고 어떤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짬뽕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의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섞어볼까요? 18세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일단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취 상태에서 했어요. 18세 걔가 만취 의사무능력. 그럼 무슨 사유도 있는 거야? 무효. 거기다가 통정 허위 표시로 한 거야. 그럼 무효 사유가 하나 더 있는 거네. 근데 협박당해서 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럼 취소 사유가 또 있는 거네. 뭐 그렇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 반사적 내용의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내용도. 그럼 무효 사유 3개, 취소 사유 2개가 겹쳐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경합 내지 이중효라고 해요.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당사자는 아무 쪽이나 편한 쪽으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부모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취소 사유가 있고 만취 상태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의사능력이 없었으니까 이 계약은 동시에 무슨 사유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는 거냐? 둘 다다 이거죠. 그래서 판사님 저 그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 요 상태를 증명을 해서 무효라고 주장해도 좋고 판사님 저요 미성년자였어요. 아버지 동의 없이 계약해서 취소할 거예요. 취소를 주장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혹시 무효인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절대로. OX? 무효인 계약은 취소가 안 되는 거다. O일까 X일까?
어떤 계약이 이미 무효면 취소가 안 되는 거다? 아니. 무효 사유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됐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심각한데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아주 심각한데요. 이거는. 근데 법을 배우다 보면 이 용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난주에 1주차 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할 때 권리의 어떤 발생?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거 배우셨죠? 소멸에도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 다음에 권리에도 절대적 권리가 있고요. 상대적 권리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절대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누구에 대해서나 그러하다. 이건. 우리끼리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나 그러다. 우리 절대적 강자란 말 쓰잖아요. 절대적 강자는 누구하고 붙으면 져요. 누구한테도 이겨요. 100% 아무한테나 싸워도 무조건 이기면 절대적 강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싸움이 상대적이다 이런 말은 갑이 을을 이겼어. 을은 병을 이겼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절대적이라면 이 힘의 논리가 갑하고 병하고 싸우면 100% 갑이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병이 이길 때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 사이에서만 그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는 그 계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느 쪽이 원칙일까? 무효는 절대적인 게 원칙일까? 상대적인 게 원칙일까? 이거 원칙, 요거 예외. 그래서 어떤 계약이 어떤 법률기가 무효일 때 그게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는 법 조문을 보면 표가 납니다. 대법원에. 이렇게요. 보여드릴게요. 104조. 안 배운 건데 104조는 법률행위가 불공정하면 무효라는 조문이거든. 불공정한 계약, 공정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는 소리예요. 근데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잖아요. 저러면 다 절대적 무효예요. 저거는 갑과 을이 한 계약이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면 갑하고 을에게만 무효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예요? 모든 누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럼 제3자들은 갑과 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 그런 내막을 몰랐을 수도 있어 없어? 제3자들은요. 모르면 계약서는 멀쩡히 있으니까 그들 눈에는 유효한 계약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 그랬거나 말거나 그들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저게 절대적일 때는. 자,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오늘 한 거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허위 표시도 절대적 무효일 건데 바로 2항이 등장합니다. 1항 다음에 2항. 한번 읽으실까? 중요 조문인데. 전항의 의사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저 정도 문장을 외워버리세요. 그냥. 전항이 뭘까요? 전항 해석해 볼까? 1항 말하지. 1항의 의사 표시는 무슨 의사 표시였어요? 여러분? 통정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잖아. 자기들끼리는. 근데 그게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고 해석되시나? 선의는 뭐예요? 모르는 제3자.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 즉 허위 표시를 둘이서 짜고 하는 거니까 갑과 을이 짰다면 갑과 을이 아닌 제3자를 얘기하죠. 모르는 제3자에게는 이것도 해석이 되시죠? 대항이 뭐라고요? 주장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과 을이 허위 표시를 했으면 지들끼리는 무효야.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 들어온 제3자에게는 찾아가서 이게 무효거든 이라고 주장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해서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마치 유효처럼 취급되는 거거든. 무효 주장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무효로, 이런 게 달려있는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 이런 말이 있을 때만 상대적 무효예요. 이런 말이 없으면 모조리 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쪽은 절대적 무효로 하고요. 이쪽은 상대적 무효로 만들어 볼게요. 절대적 무효는 안 배웠지만 그냥 이걸 쓸게요. 갑과 을이 한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무효. 이 계약 무효예요. 무효. 어떤 무효? 이쪽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다음 여기는 계속 이제 이거 좀 아시겠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짜 매매를 한 거지. 가짜 매매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무효지만 이 무효는 이게 무효지만 뭐 한다고요? 누구에겐 주장 못 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못하는 무효 어떤 무효? 상대적 무효죠. 이거는 절대적 무효, 여기는 상대적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든 상대적 무효든 제3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어쨌든 다 무효니까 지들끼리는. 당사자만 나오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죠? 제3자가 등장해야 돼. 제3자를 이쪽에 등장시켜 볼게요. 제3자. 이거 무효인데. 이 제3자죠. 얘들은 당사자. 불공정한 계약의 당사자고 얘는 제3자. 근데 어떤 제3자? 선의의 제3자. 선의가 뭔데? 몰랐죠. 뭘 몰랐어요? 불공정해서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등기가 넘어왔으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라는 소리야. 그 말은 곧 을은 등기부에는 소유자라고 나와 있지만 소유자다 이다 아니다? 아니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갑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소시켜야 되는 거야. 잘못된 등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는 모르는지 모르면 선의의 제3자 눈에는 얘가 소유자처럼 보여 안 보여? 멀쩡한 소유자처럼 보이지. 이 집에 살고도 있지. 등기부에 나오지. 이 소유자라고. 완벽한 소유자처럼 보이네. 그래서 얘한테 집을 사서 등기를 넘겨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나 없나. 얘가 소유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인지 상대적 무효인지의 차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소유자가 소유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몰랐는데 갑은 얘를 찾아와서 편의의 병을 찾아와서 좀 지우고 할까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거지. 갑이 지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 형씨, 당신은 을에게 사셨죠. 을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집에 살고 있으니까 소유자인 줄 그렇게 아시고 사셨죠. 그렇게 사셨는데 사실은 계약이 무효였어요. 이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무효 등기고 소유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배우셨죠? 첫 주에 여러분 이 매매 계약은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 중에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매매를 통한 권리 취득은요. 승계 취득의 뜻이 뭐냐면은 매도인이 갖고 있던 권리가 매매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거든. 근데 매도인은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등기만 되어 있었지 실제로 권리가 없었지. 없는 권리는 넘어올 수도 없지. 그러니까 댁도 무효등기 명의이다. 댁도 소유권 취득 못한 거다. 말소하라 내 집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지. 갑이 이 계약의 무효임을 얘가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이 무효가 어떤 무효이기 때문에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결론이 뭘까요? 얘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겠지. 결국 결론은 yes,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래서 결국 이 등기는 무효등기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갑에게 있어서 얘는 이 등기를 말소시키고 만약 소송 들어가면 얘가 버티겠지만 결국은 집니다. 이 집은 저쪽으로 뺏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쪽은 똑같은데요. 제3자 등장. 얘도 몰랐어요. 똑같이 이 상황을 모르니까 선의의 제3자 눈에는 얘가 소유자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매매는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 여기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건데 이제 갑이 선의의 병을 찾아와서 요 계약이 병이 등기가 넘어갔을 때 팔렸을 때 이게 무효였다. 아까처럼 저기처럼요. 당신은 이걸 등기를 믿고 샀겠지만 을은 소유자가 아니었다. 내 거다 그 집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라고 어디 나와 있다고요? 108조 2항에 나온다고.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는 주장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no. 주장 안 돼. 판사는 이게 소송 들어오면 갑하고 병하고 법정에서 만나서 소송하게 되면 판사는 108조 2항을 알까 모를까? 대한민국 민법 판사들이. 알지? 저 자기 직업인데 이게. 다 알죠? 그러니까 판사는 이게 설령 허위 표시라는 게 증명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는 이 무효 주장을 법에서 판사가 받아주지 안 받아줘요. 그 주장을 하지 마세요.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요. 안 받아줘요. 그게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니들끼리 무효지 얘한테 무효 주장 안 되도록 돼 있거든. 결국 무효 주장을 못하니까 얘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요 계약이 무효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유효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 유효처럼요. 이해되시나? 그 얘가 소유자로 취급된다는 거, 소유자가 아닌 걸 취급된다는 거예요. 소유자로. 그럼 정상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결론을 이릅니다. 응?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는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란 거냐 아니라는 거냐. 얘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요.
소유자가 아니고 선의의 병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선의 소유자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아니 소유자가 이면 이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였다가 아니었다가 뭐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관념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결론은 대충 이런 거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효 이후에 나타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상대적 무효 이후에 나타나는 선의의 제3자는 일반적으로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죠. 자, 여러분들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절대적 무효가 마음에 드세요? 상대적 무효가 마음에 드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죠? 둘 다 짜증나죠? 하지만 내가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 내가 선의의 제3자 입장이라면 어느 쪽이 낫나? 상대적 무효, 나를 보호해주는. 맞나요? 내가 몰랐으면 나한테는 주장 못하니까. 내가 이 집을 찾아와야 될 원래 진정한 권리자 입장이었으면요, 뭐가 낫나? 절대적 무효가 낫네. 선의의 제3자에게서 가서도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올 수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상대적 무효가 되려면은 이렇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효라고 돼 있으면 다 절대적 무효고, 이런 말이 있을 때만 상대적 무효인데, 이런 말이 있는 게 몇 개냐? 요거 있는 거야. 비허착 사강. 오늘 한 것들이네. B가 뭐죠? 비진의 의사표시. 뭐야? 통정, 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당 의사표시. 107, 108, 109, 110. 여기에 네 군데 딱 몰려 있어요. 민법이 1118개 조문에 무효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딱 네 개밖에 없어요. 여기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예요. 여기만 상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착오하고 이런 것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좀 더 비교해 보. 여기 있네. 제가 아까 전에 1항들만 보여드렸는데 각 2항들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전부 다 무슨 말이 달려 있죠, 지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이번엔 취소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하고 무효는 다른 거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 근데 취소 사유는 총 몇 가지더라? 세 가지. 제, 착, 하. 자, 이쪽은 제한능력자라고 할게요. 이쪽은 착오나 하자예요. 이게 또 다르거든, 취소가. 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라 할게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한 거야, 부모님 동의 없이. 요 계약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 취소하기 전에 아직 취소하기 전이야. 그러면 계약 유효 무효. 여기는요 유효지. 그럼 얘 소유자이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이죠. 그래서 얘가 팔았어요, 제3자에게. 그럼 정상적 거래가 되어서 손이자든 악의자든 소유자가 되는 거야 지금요. 현재 소유자는 병이에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갑이 을을 찾아와서 을과의 계약을 뭐 해버렸다는 거죠? 취소시켰어요. 취소할 수 있거든. 취소하게 된 계약은 뭐 어떻게 된다? 무효.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판 거지만 취소가 인해서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판 거야, 무권리자가 판 거야. 이제는 무권리자가 판 꼴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정을 얘는 알았어, 몰랐어?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있어요. 이쪽은 절대적이에요. 주장할 수 있어요. 예스예요. 결국 얘는 어떻게 될까? 이쪽 계약이 취소되면 줄초상이 나는 거지. 얘도 소유권을 유지한다, 잃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소유권 취소 못해요. 등기 무효예요. 돌려줘야 돼. 그러니 제가 한번 1주차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한능력자의 대표주자인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왕관쓴 왕관. 민법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성년자 보호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좀 심정적으로. 미성년자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상충하게 되면 어느 쪽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 제한능력자 보호 앞에서는 거래의 안전도 무시됩니다. 선의의 제3자. 여러분들이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고 내 계약은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앞전 계약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매매한 거래. 그래서 그 계약을 취소시켜버리면 나한테 여파가 미친다는 거 안 미친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미성년자를 더 보호한다니까, 민법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을 볼까요?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착오에 빠져서 집을 팔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아직 취소하기 전까지 내가 계약 유효죠. 소유자입니다. 다시 팔려가지고 선의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현재 소유자 병이에요. 근데 착오를 이유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취소시켰다고. 취소한 계약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무효가 되었으면 여기한테 주장하고 싶을 건데 보십시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자 읽으세요.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이 주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저쪽 계약이 취소가 되면 자기들끼리 무효가 되는 건데 여기에 여파가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잃지 않고 유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착오나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을 더 보호합니까? 선의의 제3자를 더 보호합니까? 선의 제3자. 그렇죠? 선의의 제3자보다는 누구를 더 보호하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거래 안전보다는 이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는 경우는 이렇게 비진이 표시를 했거나 허위 표시를 했거나 착오로 취소했거나 사기강박으로 취소했을 때 그때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아까 전에 살짝 나왔는데 이게 무슨 무효더라? 기억나시나 이거? 절대적 무효. 책에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야.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는 무효인데 어떤 무효? 상대적 무효. 그래서 지금 이게 갑과 을이 매매를 해서 집을 팔았거든. 8천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 받고 팔아가지고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예요.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무효 등기예요. 근데 얘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얘가 몰랐다 하더라도 갑은 나중에 얘한테 찾아와서 이 계약이 다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댁도 소유권 취득 못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결론이 뭐죠? 등기가 해서 제3자는 선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 볼까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한 거예요. 가짜로 매매하고 등기를 옮겨놨어요. 매매 무효, 등기 무효예요. 얘 거 아니고 제 거예요, 집은.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이 얘 빚을 갚았어. 재기에 성공해서 빚을 다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의뢰를 상대로 이거 말소해달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반사적 행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말소 청구 친구야 그동안 고마웠다. 어? 위험한데 도와줘서 말소해줘. 이제 다 해결됐어. 라고 하니까 을이 미안하다 그러네. 뭐가 미안할까요? 팔았어요. 이미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음을 기화로 틈타서 이미 팔아버렸어. 병한테. 병은 두 종류의 병이 있네. 이병과 이병. 뭔가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어? 얘는 안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저 가장매매 사실을요. 얘는요. 그 사람 그 인상 보고 이게 얼굴 보고 판단하시는 선입견이 있으시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선의의 병이고요. 얘는 악의의 병인데 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에게는 주장 못한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하니까 이게 지금 이미 팔려가지고 넘어갔을 때 갑은 너 웃기네 너 기다려 너 죽었어. 그리고 얘가 제3자한테 쫓아가서 요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주장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 불가.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하고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대 해석을 해볼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소리지. 알고 산 사람 이게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산 매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 못한다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얘하고 제3자들하고 법정에서 만나서 얘 빼고 좀 소송 붙었을 때 이 소송의 승패는 전적으로 요 제3자들이 요 계약을 할 당시에 뭐였는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가지고 결판 날 거네. 이해되시나? 그러면은 제3자는 뭐라고 주장할까? 죽자 사자. 선의였다고 악의였다고? 선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저 갑은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할까요? 악의라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럼 판사가 척보면 압니까? 판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3자들은 선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악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으로 치자면 선의일 가능성이 높죠. 어떤 분들은 악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이 투영된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색안경. 자기가 악이니까 모르지. 자기 계약도 아니고 그 앞전 계약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서 제3자들은 선의로 일반적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요. 증명 책임이 없는 거지.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선악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제3자가 해야 될까? 당사자가 져야 될까? 허위 표시한 당사자가 저 사람이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증명 못하면 선의로 취급되어서 못 찾아오는 거지. 이게 상대적 무효 이야기예요. 좀 이따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OX 연습. 자, 토지를 매매했는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네. 이게 무슨 무효더라? 방금 봤으니까 기억나실라나? 절대적 무효였던가? 맞죠?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해볼까요? 선의의 제3자에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거든. 그러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 전득했다는 건 다시 취득했다는 거니까 불공정한 계약 제일 마지막에 나온 제3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제3자는 선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X? O죠. 불공정한 계약 자체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이건 아직 계약을 내용을 자세히 배운 건 아니에요. 자,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을 해서 자기의 부동산에 관해서 허위로 매매 계약,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매매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그런데 을은 자신이 등기 명인이 된 것을 기화로라는 것은 틈타서 이를 이용하여서 그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근데 갑은 선의의 병이라고 병을 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선의의 병. 자, 허위 표시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병을 붙잡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요? 없죠. 맞는 말이죠? 선의의 병은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악의 병이었으면요. 소유자가 될 수 없겠지만. 자, 이번에는 3번, 4번은 이번 취소로 가는데 키워드 미성년자, 여기 키워드 기망. 미성년자는 제한력자로서 취소 사유가 있고 기망은 사기니까 취소 사유가 있고 둘 다 취소 사유가 있는데 요거는 절대적인 취소다, 상대적인 취소다. 미성년자가 취소하면요. 절대적이고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것들은요. 상대적인 거야.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잘 보세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아버지 병의 동의 없이 자기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을에게 팔고 매도하고 대금도 받고 동시에 등기를 맞춰줬어요. 일단 소유권 넘어갔어요. 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 일단 넘어갔는데 상대방 병이 아니고 상대방은 법정 대리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해버렸다는 거죠? 취소시켰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 을이 선의의 정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정에게 요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맞춰버렸어요. 제3자가 등장한 거지. 응? 그렇죠? 뭐 헷갈리시죠? 그랬을 때 이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앞에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면요. 못하게 되죠.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국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했다면 병이 아버지가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이 선의의 정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 소유권 날리는 거지. 절대적이어서. 그 다음에 갑은 을의 기망이로 을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근데 을이 상대방이 그 건물을 또 선의의 제3자 임평에게 양도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팔려나가 있어요. 그런데 갑은 을과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시켜 버렸어요. 무효가 되었는데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누구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의 병이 졌죠. 선의의 병. 가서 쫓아가서 건물 돌려줘. 내 거야 그거. 반환을 청구할 수는요. 없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됐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지금 여기서 보통 시간 같으면 한번 지금 끝날 시간이죠. 여기 좀 끝나지 않고 이거 사교 시간은 근데 짧게 합니다. 한 30분 40분이면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